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오늘 김 작가님 의상이 굉장히 시원해요. 네, 거의 반 나체로 녹음하고 눈들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저 눈을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구 테러 아닌가요? 아니 제가 죄송해요. 오늘 동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동화? 뭐? 그 왜 바람과 해와 싸우는 거 있잖아요. 아, 햇님이 그 저를 외투 벗기는 그 저의 외투를 벗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정말 오늘 39도랍니다. 미쳤어요, 여러분. 미쳤어. 미친 더위 한복판인데 진짜 미쳤다고 밖에. 저는 진짜 자나깨나 청취자님들이 건강히 잘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뭐 출퇴근하시고 또 뭐 지옥철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길 39도 폭염의 한복판에서 네. 저희가 또 당부를 드리면서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네 오늘 먼저 추천작부터 시작을 할게요. 언제나 다름없이 윤 작가님. 네,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골라왔는데요. 오랜만이네. 네. 최근에 2편이 개봉을 했었다는 소식은 사실 들었는데 저 이거 1편도 안 봤었는데 이 1편이 디즈니 플러스 설마 저희가 강추했던 그랬나요? 킬러들의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깜짝 놀랐어. 디즈니 플러스의 추천작으로 떠가지고 그래 이거 옛날에 추천을 많이 듣긴 했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와우. 뭐예요? 레디 or not 오,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B급 정서에 음. 진짜 피 떡칠되는 고어 호러 뭐 이런 정말? 네, 그런 아니, 영화인데요. 근데 그 신체 고통 당하는 영화 별로 그런데 안 네, 좋아하시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서는 촌스러운데 또 좀 세련된 미가 있고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 많이 절단되고 막 피 떡칠이 되는데도 그렇게 역한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막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근데도 샘 레이미보다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샘 레이미보다 약한데 피떡칠이 네. 가능한가요? 피 떡칠은 정말 이건 정말 아니 블랙 코미디예요? 약간 블랙 코미디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피식피식 깨도 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한번 탑승하면 약간 브레이크 고장난 채로 이렇게 쭉 달리는 것 같은. 이 날씨에 정말 네, 제격일 그래서 것 같아요. 이 날씨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팝콘 먹으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로서 되게 재밌게 감상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취향이 맞으셔야겠지만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마어마한 재벌 가문에 시집을 간 여자가 그 집안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첫날밤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 숨바꼭질을 고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부는 그냥 이렇게 가족들끼리 장난치는 그런 게임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가족들 진짜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패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해 뜨기 전까지 가족들이 신부를 찾아서 제물로 바쳐야지 되는 이 가족들이 믿고 있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를 잡아서 말하자면 죽이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도리어 죽게 된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전통과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그 신부는 되게 명랑하게 가서 숨는데 가족들은 총과 칼과 막 각종 도끼와 이런 거를 꺼내 들고 이제 신부를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하다 보니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그 하얀색 드레스가 핏빛으로 물들면서 이 신부는 어떻게든 오늘 밤을 자기 목숨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서 맨 마지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황당하지만 시원하게 끝납니다,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게 왜 성공했는지 알겠다. 김 작가님 취향 아니에요? 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세련된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좀 가볍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통쾌하다는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 그렇겠네. 예. 그런 속도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그 앤디 맥도월 그 추억의 그 여자 배우가 시어머니로 나오시거든요. 그 선한 얼굴로. 네. 여기 그 가족들도 그리고 원래 악당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자기네들이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라서 되게 좀 어리버리하면서 좀 하여튼 그런 면모들이 보이는데 앤디 맥도월도 되게 반가웠고 여기 그 여주인공이
사라마 위빙이라는 신인이다. 사마라 위빙. 그 되게 그 금발 미녀의 정석이거든요. 네. 생긴 게. 근데 그 사람이 이 하얀 드레스를 빨갛게 물들이면서 이렇게 와우. 변모해가는 그 과정이 비주얼적으로 되게 캐스팅이 너무 잘 됐다. 약간 마고로비 비슷한. 맞아요. 오, 그 연상이 정도 되더라고요. 외모가? 네, 외모가 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계절에 시원하게 한바탕 보실 수 있는 어, 영화로. 그게 언제 나온 몇 이게 년도 작품이에요? 지금 이 1탄은 2019년 아. 작품이고 시즌 2는 시즌 2는 아직- 2026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지금- 올해잖아요. 네, 어. OTT에는 아직 아직 공개가 안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됐어. 오. 그 여주인공은 같은 여자더라고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한번 추천. 저는 근데 이렇게 피 나오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네. 그래도 블랙 코미디를 또 좋아하긴 하니까 한번 볼만 하겠다 싶기도 하네요. 자, Ready or Not. 저랑 어떻게 보면 윤 작가님이랑 통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덥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재밌게 봤던 범죄 스릴러가 어떨까 해가지고 추천작을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은 더울 때 막 심각한 거 보면 더 덥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범죄 스릴러를 너무 오락적으로 즐기는 것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쾌하긴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이 작품은 2019년도에 나와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크리미널 시리즈라고 네. 크리미널 영국 시리즈 오. 혹시 보셨나요? 보진 않았어요. 아, 안 보셨구나. 이게 그 크리미널 시리즈가 뭐냐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배경으로 경찰의 그 신문실 내부를 드라마로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편만 유일하게 시즌 2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미널 영국, 크리미널 프랑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이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신문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곳인데 나라별로 출연진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시리즈의 매력이 뭐냐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사방이 딱 벽으로 막힌 방 있잖아요. 신문실에서 용의자와 마주친 형사간의 대화만으로 이 서사를 이끌어 나가요. 오, 그래서 설정 그게 너무 돼요?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긴장감이 근데 그런데도 이게 긴장감을 넘치게 그렸다는 게 이 각본이랑 연출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끔찍한 사건은 있어요. 끔찍한 사건은 있는데 이 보통 범죄 드라마에서는 막 사건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막 재현을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간혹 등장하는 게 피해자의 뭐 사진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 용의자가 엄청 교활하죠. 뭐 침묵하고 뭐 거짓말을 오가는 용의자랑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용을 쓰는 그 형사들의 기싸움, 그 심리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이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밀폐된 공간 이런 네. 거 좋아해요. 어떻게 그 똑같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사건들도 나오고 하지만 장면적으로 그거를 재현하는 거는 없다. 그게 또 되게 신기한 지점이고 그다음에 크리미널 영국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도 영국 편에 좀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배우들이 용의자로 등장하는 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그 인기 영드죠. 닥터 후의 데이비드 테넌트라는 배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용의자로 나와서 또 연기를 하고 또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 왕자의 게임의 존 스노우 아시죠? 키트 알죠. 해링턴. 네. 그분이 정말 왕자님 같은 외모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시리즈에서 특히. 근데 여기서 이제 시즌 2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데 이 에피소드가 저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 키트 해링턴이 완전히 그 같은 직장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문실에 들어서는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진짜 재수없게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배우들 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의 끝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진실이 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리고 뭐 자극적인 여기는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떡칠관의 어떤 반대 지점에 반대 지점이네 진짜. 네네네. 그래서 범죄 수사물이나 스릴러가 취향이고 조금 독특한 범죄 드라마. 워낙에 넷플릭스가
범죄 스릴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면 아주 뭐 시간 순삭하면서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너무 재밌겠어요. 네, 조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번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시리즈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다 나라별로는 한 시즌씩 있고 영국 편만 이 시즌 시즌 2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편이 좀 가장 재밌기도 하고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 작가님 오늘 또 어떤 독특한 또 추천작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더운 영화 갖고 왔는데. 아이고 참.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영화는 제 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아 그런 영화 별로 안 하시잖아요. 칸느랑은 안 맞는데 제가 아, 베니스랑은 베니스랑은 좀 맞아요? 네, 맞아요. 침묵의 친구입니다. 침묵의 친구? 얼마 전에 양조위? 예, 양조위 배우의 아. 최초 유럽 영화 출연작으로 한국에서 되게 그거 볼까 말까 했었는데. 네. 네네네. 이 흥행을 하려다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영화고. 너무 제목 따라간다고 너무 침묵 맞아. 네, 너무 사일런스했어. 너무 조용하게 지나간 게 아닌가. 그냥 맞아요, 친구들만 몇몇 소소하게 보고. 음. 근데 이게 제가 서칭하다가 웨이브에서 발견이 돼서 봤는데 진짜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영화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독일 영화인데 양조위 배우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많은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 대사가 별로 없어서 그냥 자막 없이도 영상미 하나로 볼 정도로 정말 훌륭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답답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카메라 워킹 이게 사실 얼마나 조용한 영화냐 하면은 주인공이 은행나무예요. 에? 주인공은 은행나무고 네? 어떤 독일 대학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네. 1832년부터 그 네네. 자리에 있었던 은행나무가 몇백 년을 살아오면서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하면서 교수나 뭐 이 양조위 배우는 교수로 나오시거든요. 진짜 그 독특하다. 사람들과 이렇게 공명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나누는 공감할 그런 때마다 영화. 뭐 은행을 하나씩 떨구나요? 그게 어떻게 공감이? 그게 되게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공감하는 게? 카메라가 현미경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나무의 감정을 현미경으로 연출해요. 감독. 나무 안을 들여다보는 네. 거예요? 나무 안이나 잎이나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 영상이 진짜 그 나무의 감정이나 이런 심리를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거든요.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훌륭하고 진짜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날 정도로 영상미가 진짜 훌륭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영상미가 너무 관객도 훌륭하고 침묵시키는 영화예요. 말이 필요 없고 왜 침묵의 친구인지 알 수 있는 영화고. 그럼 양조위가 그 은행나무와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네, 교수로 나오는 그 건가요? 은행나무가 친하게 지내는 3명의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은행나무가 그루트처럼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이 학교가 개교했을 때 최초로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 그리고 막 히피 문화가 창궐했을 때 누군가를 짝사랑하던 아웃사이더 남학생 그리고 양조위 배우의 최근에 이제 이 독일 학교에 교수로 오게 된 선생님. 예, 교수님 이렇게 해서 3명의 인물이 이 같은 시대를 살진 않지만 다른 시대를 살지만 그 어느 시대 때나 이런 사람은 있었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3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3명이 은행나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지 같은 것이 보여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럼 옴니버스식으로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이 그것도 세 아니에요? 명의 오. 세 명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흑백 화면으로 해서 이제 이 시대를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같은 비슷한 삶을 살다 간 그런 사람들만 은행나무랑 교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세상과 교감하면서 산다는 거는 인간들과는 교감을 못 한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 아웃사이더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루만지는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끝나고 이렇게 감동이 막 잔잔한 감동이 막 휘몰아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는 내내도 그 영상미가 너무 훌륭하고 그 영상이 1초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는 진짜 훌륭한 영화입니다. 저 은행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은행나무 냄새 나서. 예. 아, 그래서 최근에 또 은행나무가 큰 그 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해서 맞아. 많이들 보시고 은행나무를 살려야 돼요. 네, 나무는 무생물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되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식물이랑 진짜 대화를 계속 하고 그랬을 경우에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뭐 이런 실험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이랑 항상 인사를 하세요. 안녕 뭐 이러시면서 저희 어머니 그런 장면 근데- 봤어요. 나 혼자 산다에서 류혜영 배우가 식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저희 어머니는 진짜 죽은 나무 다 살리세요. 오.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그만큼 정성을 쏟아부으시고 진짜 애정이 많으시고 어제 더웠는데 괜찮았어? 막 이렇게 진짜 하세요. 근데 그런 게 그 식물들도 맞아요. 생명이니까. 양자적으로 보면 인류도 파동이고 식물도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양자 얽힘이 안 될 수가 없다는 느낌. 아무튼 저도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거는 저는 정말 제가 추천한 영화 별로 많은 사람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그 취향이 맞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는 진짜 전 인류가 의무적으로 보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추천작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침묵의 친구. 침묵의 웨이브에 친구. 있어요. 네, 웨이브. 웨이브에만 있나요? 티빙에도 아마 있을 오. 것 같은 느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작가의 뭐였죠? 크리미널? 네, 크리미널 영국. 네. 그다음에 윤 작가님의 저는 레디 오아 낫. 네, 오늘 새 작품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좀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좀 즐기실 영화들이 있지 않을까 세 편 네, 중에 한 네. 편 정도는 그런. 취향이 그 맞으시다면. 침묵의 친구에도 나무 그늘이 있네요. 네네네.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보는. 네, 어쨌든 그런 그늘 같은 영화 소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메인 작품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뭐 8월 5일 녹음 시점 어저께 바로 개봉이 된 영화고 이미 뭐 외국에서는 많이 7월 중순에 개봉이 네네네. 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고 뭐 흥행 성적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뭐 난리. 그래서 이게 아이맥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용산 아이맥스에 뭐 안표가 지금 돌고 난리가 난 영화. 뭐지? 네. 근데 진짜 안표는 아니지 않아요? 네, 뭐 10만 원 정도에 팔고 그런데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네, 제목이 오디세이입니다. 네, 오디세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 뭐 오디세이는 뭐 올해 시작부터 화제가 됐던 아니, 사실 캐스팅 소식 뜰 때부터 계속 엄청 말도 많고 뭐 화제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 개봉을 했는데요. 자, 윤 작가님 이제 이게 오디세이 뭐 고전이기 때문에 네. 내용들은 대충은 알 수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어떤 스토리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인데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시작된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국의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고 이 10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또 어처구니 없게 10년이 걸리는데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여정을 쫓는 영화입니다. 네. 3시간에 걸쳐서 다들 보셨는데 첫인상 어땠는지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장관이고요. 절경이었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니 이게 호프더라고요, 영화가. 약간 호프적이고 아 그래요? 네, 약간 전혀. 스파이더맨적이고 그래요? 이 요즘의 흥행작이 이 영화 안에 아, 다 그게 트렌드야? 들어있더라고요. 음, 네, 그랬습니다. 네, 윤 작가님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늘 챙겨보기는 하지만 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감독은 아닌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뭐 그러니까, 그놈의 인터스텔라 때문에? 네 맞아요. 인터스텔라가 저는 너무 하여튼 그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네네.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 거장이 맞구나. 압도당했다 이런 늦되셨네요. 네. 이제 와서 거장이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 건 혼자 인정했지만, 버티다. 네.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혼자 거장 아니라고 버티다. 여기도 아니었어요. 네. 저 윤 작가님이랑 둘이 항상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인터스텔라 이거는 안 티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별로다 막 이랬는데 너무 호평을 쏟아지는 걸 보면서 나만 이게 외톨이구나. 싫어? 막 우리 진짜 못 믿었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튼 현실 맞아? 막 이런. 늘 보면서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뭐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 뭐 인셉션도 그렇고 늘 아이디어도 그렇고 뭐 편집 촬영 정말 대단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거장인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거장이시네요. 그건 저도 그랬어요. 거장이시네요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항상 기대에 못 미치면 제가 엄청 자책을 했잖아요. 너 왜 기대했니 또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도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너무 막 기대치가 너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때 극장에서 봤는데 기대를 충족시켰다. 오. 그 높은 기대치를. 오. 그래서 딱 이번에 처음 예외였던 것 같아요. 기대가 네. 이렇게 높았는데 충족시켰던 유일한 영화가 아마 오디세이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저는 놀란 감독 작품 중에 아마도 최고인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맞아요. 정도로 예. 저는 지금까지는 다크나이트였는데 네. 이 영화가 1위예요. 저도. 저는 아직도 다크나이트. 네. 오디세이를 봤지만 저는 이번에 저희가 바로 다음 날 개봉 다음 날 이렇게 녹음을 잡았기 때문에 아이맥스를 제가 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일반관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도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0%는 이게 아이맥스로 최초로 다 찍은 영화인데 필름으로 이거를 못 즐긴 저를 자책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크나이트가 아직까지는 1위.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아이맥스로 볼 예정. 네. 경쟁률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녘에 우연찮게 누가 취소한 표를 네. 잡아가지고 저는 판교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아이맥스? 저도 일반관에서 봤는데 그 스피커가 이 영화의 출력을 견디지를 못하는 맞아요. 느낌.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알려진 대로 아이맥스가 위아래가 더 보이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그 거인이 나온다던가 네. 그 절벽에서 막 괴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데에서 주는 압도감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바다에 이렇게 막 파도 치고 막 이런 네. 장면들도 맞아요. 막 거기서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저는 한 번 더 볼. 근데 2주 정도가 꽉 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 지금 아이맥스. 새벽 6시 것도 다 매진이고. 네. 저도 그날 새벽 6시께 매진이어서 새벽에도 보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아니 안 새벽 되더라고요. 6시에 A열 첫 번째에서 보시는 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근데 A열 첫 번째 줄 그거 저 봤는데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그렇게까지 턱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인물들 턱이 엄청 크던데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A열 1번에서 보시는 분은 얼마나 이 영화를 보고 싶으셨길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신 건지 너무 아니 근데 대단하다. 턱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영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 뭐 아무튼 대단했던 영화 같은데 어떤 점이 좋았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부터 되게 의문스러웠거든요. 맞아요. 이 시대에 무슨 웬 오디세이? 그리스 로마 웬 신화가 오디세이? 웬 말이며 음. 이 말도 안 되는 호화 캐스팅은 또 웬 말이고. 저도 브래드 피트의 치고를 이길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영웅담을 기대했는데 영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물론 이 신화적으로 이 사람이 영웅인데 대부분 영화를 만들 때는 영웅의 활약상을 보여주려고 하지. 왜냐면 그게 이제 극강의 쾌감을 주니까. 근데 여기는 마치 패잔병처럼 너무 상실감과 그 피폐함과 네. 계속 잃어가고 계속 슬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누구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PTSD에 시달리는 군인의 모습 같다는 모습을 그러니까 영화 내내 그게 너무 이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한 거구나. 그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었고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이 영화를 굳이 골라서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맞아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였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 논란의 신작이 왜 오디세이일까 했는데 무슨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네네네네. 할 필요가 있어? 막 이랬는데 저도 보면서 진짜 약간 지금 막 오펜하이머랑 쌍둥이 같은 영화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고 인물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덩케르트 그 전작도 떠오르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옛날 그 신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영웅이 집으로 귀환하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그 고전에서. 근데 그 고전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맞아요. 정말 뭐라 그러지? 이 전쟁의 영웅인데 그 트로이 전쟁의 완전히 영웅인데 그 영웅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많은 죽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게 이런 스토리로 풀어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좀 느꼈던 게 달랐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트로이 전쟁 한복판에서 네. 엄청난 상실감의 그 모습으로 혼자서 네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전쟁 진짜 중이고 자기가 정말 영웅으로 돋보이는 순간에서조차도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여기서 승자라고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가 룰을 어겼다는 거를 인식을 하잖아요. 이 환대를 보내는 그 트로이 목마를 사실은 그 역으로 이용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데 그거를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전쟁은 이겼지만 이 시대의 룰을 깨버린 게 자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룰이라는 게 이제 신들이 당시에는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네네. 제우스의 제우스의 법칙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환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막 그 대사가 막 집에 오는 손님은 무조건 환대해줘서 네. 베풀어줘야 되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 그대로 네네네. 손님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 트로이 목마도 그런 의미에서 적국이 이 사람들한테 졌다는 의미로 환대로 보낸 선물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적이 보낸 선물이라도 환대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을 따라서 가져온 건데 결국에는 그게 파멸로 이끈 그러면서 이 시대의 룰을 깨고 자꾸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문명이 소멸됐단가 문명이 끝이 난다라는 대사가 계속 나오고 이 야만의 시대 막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트럼프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어떤 약간 그래서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를 봤을 때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환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야만인 거고 그 제우스의 법을 지켜서 그 시대의 룰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쨌든 문명인 건데 문명이 없어졌다는 게 오드세우스 자신도 그거를 지키지 못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그 외눈박이 괴물도
그 동굴에 어쨌든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물은 야만인 거고 사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 거기서도 저는 좀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3년 동안 그 페넬로페 왕비한테 구원을 하던 그 구원자들은 자기네들도 말하자면 거기서 3년 동안 막 뭉개면서 야만스럽게. 예, 남의 식량이랑 그런 거 오디세우스 다, 집에 그거를 막 다 먹고 마시고 막 하면서 오디세우스가 거지 행세해가지고 거기로 돌아갔을 때 로버트 패틴슨을 비롯한 거기 구원자들이 거지라고 막 내치고 환대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 룰을 거기서 어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래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도 이 PTSD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죄를 지었잖아요, 진짜.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뭐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결국은.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의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다루구나. 다르구나. 어. 그래서 저는 원래 원작의 오디세우스는 사실 조금 거만하기도 하고 좀 과시욕도 있고 꾀가 꾀돌이고. 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거인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알려졌던 맞아요. 게 원작에서는 그 거인 눈을 찌르고 나서 맞아요. 자기 이름을 못 참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해서 자기 맞아. 이름을 밝히는 바람에 포세이돈의 그 복수를 당하게 맞아요. 되는. 안 밝혀도 되는데 원래는 네. 나는 노바디라고 맞아, 했다가 맞아요. 갑자기 나는 오디세우스다. 그게.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걸. 근데 그런 원작의 포인트를 전부 다 빼버리면서 맞아요. 이 한 인간의 깊은 참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모습을 완전히 집중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외눈박이 나올 때 왜 그 에피소드가 안 들어갔을까 그랬는데 그게 너무 유명한 네. 에피소드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이제 그 고전의 팬들은 약간 오히려 그 지점 때문에 그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다층적인 매력이 있는 인물인데 너무 맷 데이먼의 연기나 연출은 너무 그냥 뭐라 그러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남자로 그리면서 너무 무거워졌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실제 막 그 되게 막 지혜롭고 꾀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잔인하기도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층적인 매력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조금 오디세우스가 좀 무겁긴 했어요. 근데 그게 맷 데이먼이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이게 뭐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저는. 약간 저는 원작의 오디세이는 자아가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귀향하는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긴 사실 그걸 완전히 배제한 논란의 스토리로 따라가다 보니 맞아요. 그런 그 오디세우스의 다른 면들을 다 맞아요. 없애버린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논란의 이야기는 되게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고전에 알고 있던 그 내용하고는 그냥 줄거리는 같은데 전혀 속 내용은 다른 그러니까. 걸 담고 있다. 고전에서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돌아와가지고 막 그 구원자들 막 빠바방 막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회복하고 자기 아들 그다음에 자기 고생한 와이프 이렇게 다 뭔가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오히려 그게 회복된다기보다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이 엔딩도 되게 논란이 많은데 어딘가로 떠나는 맞아요. 장면으로 끝이 자기 나잖아요. 아들에게 이제 그것도 왕위를 완전- 남겨주고 그것도 약간 저는 원배틀처럼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약간 네네네. 미안한데 부탁해 이런 느낌의 우리 세대는 이렇게 잘못했고 끝났어 이미 이렇게 됐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약간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저는 처음에 약간 죽었나? 라고 봤는데 죽은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무슨 서쪽으로 이렇게 페넬로페랑 같이 떠나잖아요. 그 죽은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죽은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 맞아요. 망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왕위를 아들한테 넘기고 이미 오디세우스는 죽은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저도. 네, 그냥 그 영화에서 보여준 대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참회하는 약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참회자로서 다시 떠나는 그래서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엔딩이었던 영화가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무겁고 어둡고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런 거를 되게 거부감 없이 그렇다고 재미없지도 않잖아요. 너무 재밌죠. 이게 미학적으로도 이게 저는 그 논란이 늘 그 강조하는 그 아날로그식의 그 촬영과 그게 좀 너무 좀 굳이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너무 유난스럽다라는 생각이 그분은 있었는데 스마트폰도 안 쓴대요. 지금도. 진짜 대단하시고 지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폴더폰 있잖아요. 그거 오랫동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이 영화에서 비로소 이게 막 그 맷 데이먼이 당하는 모든 그 고통과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맷 데이먼도 실시간으로 늙어가는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목마 안에서의 상황이 너무 맞아요. 비참하기도 하고 정말 숨 막혀. 네, 그 숨막히는 압박감이 아니 막 그래서 그 느껴지고. 목마 안에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선 안 나왔죠? 목마 안에 상황이 안 나왔나요? 나왔죠. 안 그냥, 나왔죠. 네,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나왔죠. 항상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목마 안에서 다들 막 익사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 바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서 너무 신선했어요. 네, 며칠 동안을 거기 갇혀 있는 거라서 배설물도 서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질질 끌어오른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은 의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되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폭풍 몰아치고 뭐 이렇게 괴물들 만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체험시키려고 한 거구나 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진 영화라는 그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트로이 찍을 당시에 그 감독으로 의뢰를 받았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바다에 잠겨진 트로이 목마라는 이미지를 그때부터 생각했었대요. 진짜 그 이미지 자체를. 그래서 그게 거의 첫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목마가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리고 목마가 이렇게 다른 목마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바로 서 있는 목마 같은 모습이었는데 맞아. 하늘로 솟구치는 역동적인 모습이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한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 내부적인 상황을 그렇게 그린 것도 네. 그렇고.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오디세이, 우리가 알던 오디세이와 다른 오디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목마, 지금 작가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목마는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의 상황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영화는 그거를 그냥 생략했을 뿐. 비춰주지 않았지. 네, 그것도 있고 오디세이가 이렇게 뭐 자의식 과잉인이고 영웅적인 캐릭터였지만 그 내면에는 또 지금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오디세우스의 그런 뭐 PTSD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것을 이 사람은 직면했을 뿐이라는 생각. 맞아요.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트로이와 완전 반대 지점에 네. 거기는 정말 승리의 그 액션 이거에 그냥 오락적인 부분에 완전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는 말씀하신 듯이 그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 회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은 직면했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딩도 사실은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을 건너 리마 그 강을 맞아요. 그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건너시는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근데 그 아들한테 왕관을 씌워주는데 그 왕관이 약간 손오공 머리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거슬렸어. 그죠? 아니 왜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못생겼지? 지금까지 다 예쁜데 아니 그동안 너무 재산이 줄었잖아. 금이 많이 없어. 일리 있네. 그래서 일리 그냥 있어? 금띠만 두른 거야. 그게 약간 손오공 느낌이 나면서 이거 설마 의도했나? 저 왕이 손오공처럼 그런 내면을 갖기를 아버지가 바랬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손오공을 아셨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쟁의 그 완전 속살을 보여주는 저는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마녀 키르케 섬에 나오는 네. 그 키르케가 얘기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여자의 위치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맞아. 강간당하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남자들이 와갖고 휩쓸고 가서 너네는 필요가 없는 존재해갖고 다 동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짧은 장면에서 그 전쟁 속에서 선택권이 없는 여자들의 그 어떤 위치나 상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거나 나쁘거나. 그죠. 그것도 그렇고 망자의 섬에서의 대화도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죽은 병사들이 그 특히 그 신혼? 신혼 자기한테는 알려주지 이 작전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지만 작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면서 하는 그 모든 대화들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저는 거기서 그 신혼이 그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를 지키고 있는 병사. 맞아요. 왜냐면은 그 이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병사를 하나 남겨놨는데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못된 게 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졌다. 우리는 졌고 간다. 트로이 목마에 군사들이 있는 것도 얘는 모르는데 속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혼이 그 전에도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 로버트 패틴슨이 그 징집을 대상인데 그거를 표를 바꾼 거잖아요. 얘는 그 집에 그냥 양치기 그 아들이었는데 하인이죠. 그때도 한번 속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속고 그래서 망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거의 죽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절절하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그리고 내가 트로이에서 전쟁을 치르면 내 부모님 보살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안 했냐고 막.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솔직히 맷 데이먼의 그 힘듦보다 이 신혼의 힘듦이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엘리엇 페이지가 뭐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 좀 말들이 있었다고 논란이 그러는데 심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캐스팅 되게 잘 됐다고 봤어요. 맞아요. 되게 작고 그런 애소하고, 앳된 네. 그런 소년의 이미지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캐스팅보다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이 신혼을 통해서 그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이 이렇게 확 이렇게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한 어떤 굉장히 무거운 나한테 그런 책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일깨워주는 존재여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 망자의 섬이 통으로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연출도 그렇고 굉장히 호러스럽기도 하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그 군인들을 쫓아가는 망자들의 그 추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호러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호러 장면이 너무 잘 표현이 돼가지고 그 망자의 섬이랑 그다음에 그 키르케 여신이 그 돼지로 변신시키는 그 씬에서 완전히 진짜 우리가 봤던 그 바디 호러의 그 어떤 정수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저도요. 네. 이렇게 보여준다고 막 싶은. 근데 그래서 논란이 다음에는 호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겠어요. 어떤 장르들인들 못하겠냐마는 맞아요. 다음에는 좀 아니 그리고 이제 뭐 특수효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돼지로 변신시키는 장면이 그 CG가 아니었다는 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저 몰랐어요. 네? 몰랐다고요? 거기가 실제로 당연히 CG로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실물의 어떤 그 모습을 특수 분장이랑 그 다음에 아니마트로닉스라 가지고 인형 돼지의 그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인물의 얼굴이랑 피부가 뒤틀리고 돼지 형상으로 변해가는 엄청 과정을 힘들게 찍었겠다. 네네네 피부 형태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특수 수트 그다음에 하나하나 수작업 그다음에 인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단계별로 실제 촬영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뭐 CG로 조금 만지긴 했겠죠. 그렇게 촬영을 한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볼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이걸 찾아보고서는 아니 이 부분이 CG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요. 네. 전 좀 약간 의심을 안 했어요. 그 장면은. 이렇게 막 그
변형되는 인형 같은 거를 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장인이시네요. 정말 CG가 진짜 아닐 장인- 거라는 생각을 진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니 그 외눈박이 거인은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 얘기- 인형. 예, 이 얘기는 못 들었어가지고 어. 아 그 장면은 당연히 CG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래요. 그거를 그렇게 정교하게 촬영을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어 붙인. 스톱모션처럼 촬영을 했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뭐 조금 그런 거는 약간 입혔겠지만 CG로 입혔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정말로 그다음에 그 외눈박이 인형도 저는 CG가 아니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인형 인형이 아니고 괴물. 그러니까 그 괴물이 네. 그래서 그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명이나 이런 걸로 아이맥스 카메라로 막 깊이감을 줘가지고 실제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거인의 섬에 나오는 그 거인 무리들도 실제 키가 크신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 거인들이 2m 넘는 진짜 거인 분들을 섭외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스턴트 더블 맷 데이먼 더블 같은 경우에 여자분 좀 키 작은 왜소하게 보이게. 네, 그래서 예. 갑옷을 보이고 뒷모습으로 하니까 좀 티 안 나게 해가지고 이 키 차이를 보여줬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날로그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티 안 나게 그렇게 찍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이킹을 살짝 봤었는데 그 여자분이 되게 막 발랄하신 여자분인데 진짜 조그매요. 근데 몸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 자기는 그렇게 몸이 좋은 여성은 처음 봤다는 인터뷰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굉장하시네요. CG로 했으면 그냥 촬영 전에 CG 작업을 따로 하잖아요. 어떤 영화들은 그런 건데 이거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현장이 또 얼마나 어려우며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천재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이제까진 좀 부정했었는데. 아니 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만나셨잖아요, 이 작가님.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그 2005년도에 그러니까 21년 전이죠. 이때 배트맨 비긴즈가 개봉을 했을 때 도쿄에 그 기자들 그 정킷이 있었거든요. 정킷을 뭐라고 하죠? 기자 간담회 같은데 방송 작가인데 간 거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잡지 기자분들이 갔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영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찍어온 거를 뭐 코너에 뭐 많이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스케치만 한 건데 어쨌든 그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랑 크리스찬 베일 그다음에 뭐 리암 니슨 그다음에 뭐 다 제가 인터뷰를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죠? 놀라운 여러분? 사건. 뭐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아니 근데 짧은 영어로 무슨 용기로 그때 그 많은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케이티 홈스 참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그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현장에 부스가 있었어요. 칸막이로 이렇게 대충 막아놓은 부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부스를 해놓고 그 일본인 스텝이 이렇게 찍는 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뒤에서 그러니까 부스 밖에 이렇게 막 서 있고 막 그랬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딱 제가 그 부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30대 초반이에요. 이분도 어렸죠. 저도 어렸고 그때 한 3살. 그때 3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영어로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특이했던 게 그 이분이 영국과 미국 이렇게 섞인 분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영국 분인가 아버지가 영국 분인가 하여튼 어머니가 누구니?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찻잔을 그 왕실 찻잔 거기에 차를 이렇게 계속 마시면서 한 손으로 찻잔을 딱 대고 너무 영국인스럽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서 너무 진지하시니까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정말 원론적인 질문만 했는데도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을 한 게 그분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밖에서 너무 소리가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무슨 일이지 했는데 갑자기 찻잔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놓으시더니 밖으로 나가셔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인터뷰 안 되니까 조용히 해달라니까 갑자기 거기가 너무 조용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많은 떨림과 함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뭐 20년이 지났는데도 카리스마. 네,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고 아니 그 진지한 태도라는 게 지금 최근에 내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리랑이 새겨진 그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게 되게 좀 화제가 됐는데 되게 그런 게 배우들은 약간 그런 애티튜드나 의상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지만 감독님이 이러는 건 사실은 맞아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갖고 되게 그 진지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일맥상통 그런 것까지도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요번에 내한하면서 그런 표정 같은 게 이제 나이도 드시고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뀌었구나. 그때는 굉장히 카리스마틱하면서 저한테는 날카롭고 그죠? 네,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만 봤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잊지 못할 그런 놀란 감독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장착하고 있다. 그거를 청취자님들께 그냥 재미로 혹시 재밌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놀란 감독 특유의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 놀란 감독의 장기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항상 시간시키잖아요. 네,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게 절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계속 어떤 회상과 그다음에 뭐 아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이렇게 갑자기 뭐 트로이 전쟁이 나온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유려해서 맞아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절정이 오펜하우스였거든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죄송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오펜하이머에서 그 이 분절과 맞아. 쪼갠과 거기도 진짜. 거기는 또 심리적인 것들을 맞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초침 소리 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다 이해도 되고 따라가는 게 이렇게 꺾어놓고 끊어놓고 하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심리 상태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거나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알겠고 여기서도 고스란히 그게 전달이 되고 내용 파악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논란이 잘하는 게 여기서 이 영화에서 트로이 목마 사건 그 트로이 전쟁이 여러 번 사실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그 스파르타 왕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그 사람이 이제 메넬리오스인가? 같이 그 전장에 참여했던 맞아요. 스파르타 왕. 왕이잖아요. 그 왕이 회상해주는 트로이 전쟁은 엄청 전쟁 영웅의 면모. 맞아요. 그 아들이 바라봤을 때 와 우리 아빠 진짜 멋졌구나. 최고야 최고. 네 그렇게 연출이 돼 있는 반면에 맷 데이먼이 그 자신의 시점에서 그쵸 샤를리스 테론한테 그 칼립소라는 여신한테 회상을 할 때는 굉장히 참혹한 전쟁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똑같은 구도, 똑같은 전쟁일지라도 그렇게 다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지루하지가 않은 여러 번 그 장면이 반복이 돼도 그런 것들도 정말 각본적으로 잘 썼다.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또 단독으로 각본을 썼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썼다. 진짜 그런 거 잘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 구조 짜는 것도. 그러니까 거장이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저는 MBTI가 INTJ거든요. 맨날 효율성 따지고 제가 하루에도 100번씩 하는 말이 그래서 핵심이 뭐야? 용건만 간다니. 이 말을 달고 사는데 어떻게 3시간 동안 이렇게 핵심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3시간인데 특징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중간에 화장실에 갈 수가 없대요. 왜냐면 지루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기 집중해야 때문에. 되니까. 얘기가 차례대로 흘러갔으면 사실은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영화에 빠져 있으면 오장육부가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중간에 그런가요? 화장실 가고 싶다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 영화가 재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저도 3시간 잘 못 참는데 한 번도 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몰입감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약간 저도 러닝타임 긴 거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싫어하는데 좀 더 길었어도 됐을 텐데 같은 생각을 정말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저는 제일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어쨌든 옛날 고어 같은 분위기에 막 이렇게 막 그 그리스 옷 입고 막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었는데 너무 시대적으로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큼 얘기에 푹 빠지도록 그 미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게 그게 한 번에 더 이 사람의 능력을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구나. 근데 약간 그런 불만이 있는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 말투가 이게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시잖아요. 시고 어떤 정말 고전으로서의 어떤 그런 맛이 있는데 너무 현대 언어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트로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뭐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일부러 약간 고대극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영어도 약간 영국식 영어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맷 데이먼 같은 경우 완벽한 그냥 미국인, 그러니까 뭐 미국인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듣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죠. 자막으로 보니까, 근데 영어로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극 볼 때 느끼는 그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극이면은 이런 당연히 말투를 뭐 쓰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송구함나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못하시네. 근데 뭐 마마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지. 약간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판적인 거는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비판적인 것 중에서 약간 코스튬에서 그 아가멤논이 나올 때 무슨 배트맨이 등장하는 줄 알았다. 저는 그게 배우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서 그 금빛 그 장식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되게 임팩트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가멤논 되게 네. 멋있다는 게 많은데 이제 그 복장이 이제 완전히 그 철제다 보니까 이 정도 고대 시대면은 청동기의 시대인데 뭐 이러면서 또 그런 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인족이 왜 다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드라마 주몽 때부터 뭘 항상 그렇게 있잖아요. 역사를 근데 그런 비판이 진짜로 막 처음에 좀 있어가지고 놀란 감독이 해명하는 인터뷰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청동기 시대 유물에는 금, 은, 뭐 동을 다 섞어가지고 블랙 청동이라는 게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가멤논의 그 갑옷이 이렇게 블랙처럼 뭐 보인다. 뭐. 근거가 있다는 게 더 너무 멋있어요. 뭐 그런 해명 인터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란 감독이 해명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멋있었던 게 영화를 보기 전에 하는 말들은 다 의미가 없다. XXX다.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보여줄게. 이런 자신감. 왜냐면 그게 캐스팅 때문에 논란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죠? 그 아까 말씀하신 엘리어 페이지도 그렇고 그거는 무슨 논란이었던가요? 엘리어 페이지. 엘리어 페이지의 역할이 일단은 그게 아니라고 알려졌어요. 아, 다른 그래서 왜 역할이고 트랜스젠더가 그 트랜스젠더를 역할을 왜 그 역할을 맡기냐부터.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가장 심했던 게 루피트 아뇽이 헬레나를 맡는다는 그거에 왜냐면 신화 속에 금발 미녀 절세 미녀인데 굳이 PC로 흑인을 넣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비판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절대 미녀라는 거에 사람들이 동의를 못 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의 미녀여야 된다라는. 근데 사실은 그 역할을 샤를리스 테론이에도 불만 있는 사람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영화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문제도 않았어요? 안 됐고요. 저는 오히려 루피트 아뇽이 그 독보적인 흑인 여성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약간 이 여자가 되게 대체 불가능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독보적인 여자라구나,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효과로는 되게 좋았는데 아니 PC를 얘기할 거면 오히려 저는 그 와중에도 동양인은 쓰임새가 없다라는 거. 거기 선원으로 한 명 맞아요. 한 나오잖아요. 명 세이렌에게 홀려가지고 그냥 막 예.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역할에는 동양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PC에서 따지려면 따질 만한 문제지. 이 헬레나의 흑인 배우를 섭외했다고 이렇게 분노할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너무 초호화 캐스팅이다 보니 맞아요. 저는 그 이런 어땠어요? 나 캐스팅 얘기 좀. 저는 뭐 다른 역할들은 생각보다 다 약간 분량들이 저는 뭐 예를 들면 톰 홀랜드도 생각보다 분량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미아고스 그 음, 페넬로페 시녀로 나오는 큰 역할이 없는데. 그 역할은 도대체 미아고스가 왜 왜 썼나? 써야 됐는지. 맞아. 아니 그 역할은 정말로 얼굴 잘 모르는 배우가 했었어도 당연히 소화가 가능한 역할인데 굳이 이런 그 톱스타급 막 몇십억을 줘야 되는 배우를 써서 이 역할을 굳이 맡겨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너무 어벤져스급으로 탑스타들을 다 불러 모을 필요가 있었나? 맞아요. 왜냐면 이 정도 감독이면은 좀 신선한 얼굴을 맞아요. 관객들한테 보여줄 저도 동의합니다.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저는 다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지? 너무 스타들이 나오니까 그 스타가 먼저 어떻게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연기는 정말 아무도 깔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지만 이 배우들이 한국도 그렇고 이 외국도 그렇고 주연 배우들의 나이들이 너무 나이들이 많이 드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30대나 40대가 맡았어서 해야 될 역할들을 대부분 50대들이 하고 있으니까 화면에서 이게 나이 든 게 너무 이게 클로즈업 되거나 이런 때 누가? 너무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캐스팅들이 나이가 이제 나이대가 많잖아요. 맷 데이먼도 그렇고 앤 해서웨이도 그렇고 샤를리스 테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톰 홀랜드도 사실은 되게 어린 역할인데 그 영화 속에서는 19살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년이 되기 직전의 아이인데 아니 19살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성년을 곧 앞두고 있다는 아, 얘기를 그랬나? 몇 번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톰 홀랜드도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게 정말 약간 연기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이게 배우의 세대 교체가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동서양을 다 떠나서 요즘 배우들이 다 요즘 그런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나이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고 나이에 대한 거는 한 가지 앤 해서웨이랑 그 톰 홀랜드랑 너무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여서 아들과 어머니의 그 절절한 케미스트리가 조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또 조금 아쉬웠던 거는 톰 홀랜드가 지금 스파이더맨 같이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존 번탈 그 퍼니셔로 나왔던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스파르타 왕으로 또 나오고 또 톰 홀랜드랑 같이 대화하고 이 권리는 되게 중요하게 둘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반복되게 썼을까? 거기다가 개봉 시기가 아마 겹칠 줄 몰랐겠죠.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젠다이아는 또 아테네의 여신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영화에 나왔던 세 명이 주요 역할로 오디세이에 나오는 게 저는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요즘 몰입이 약간 깨지는. 캐스팅 되는 사람만 지금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무슨 그리스판 마블 어벤져스다 그 말도 있었잖아요. 뭐 톰 홀랜드에다가 그다음에 로버트 패틴슨도 배트맨으로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뭐 마블에 나왔던 캐릭터들 많이 나왔던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캐스팅들이 다 제 역할은 하고 다 잘해요. 잘하는데 조금 새로운 얼굴을 좀 보면 좋겠다. 뭐 주연은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로버트 패틴슨 역할이라든지 뭐 스파르타 왕 정도는 사실 얼굴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했었어도 그런 배우들 보는 맛도 있는데 이렇게 늘 아는 사람만 보게 되는
이 요즘 거장들이 캐스팅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 때도 그랬고 음. 너무 스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감독하고 하고 싶겠지만 너무 조연들까지도 이런 막 톱스타들을 쓰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어땠어요 캐스팅에 대해서?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신선한 얼굴은 목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이, 진짜. 너무 그냥 스파이더맨만 출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MJ까지 굳이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오디세이아가 와가지고 그 무기를 다 숨겨놓잖아요. 그때 이제 저기 톰 홀랜드가 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무기 창고에서. 창고에서 막 싸우는데 거기서 막 갑자기 막 거미줄 나올 것 같고. 아, 저 진짜 그랬어요. 이게 피터 파커인가? 갑자기 저는 굉장히 스파이더맨을 재밌게 봐서 그런지 그게 조금 피터 예, 파커인가 우리 그리고 텔레마코스인가. 스파이더맨은 본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시감이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일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하여튼 되게 인상적이었던 씬이 그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강아지가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아. 반기고 결국에는 그거 고전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 장면이 걔가 유일하게 그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잖아요. 아, 근데 그리고 눈을 감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슬퍼. 강아지 별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냥 영화 통틀어서 가장 울 것 같고. 맞아. 근데 그게 둘이 만나고 죽어서 너무 맞아요. 다행이다라는 맞아. 생각. 그때까지 기다렸구나. 맞아. 그 꼬리 움직임이 그 꼬리 움직임 그거 뭐야? 그 강아지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진짜로. 서쪽으로 가서 만날 거예요. 아마. 강아지도 망자의 섬에 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강아지의 죽음부터 그 이후에 시작되는 마지막 10분의 그 몰아치는 액션 정말 저 심장이 정말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10분 동안 몰아치는 그 너무 어떤 액션이었지? 그다음에 그 오디세우스가 그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 다 물리치나 그 장면도 되게 좋았죠. 나는 그리고 그 부분에 그 로버트 패티슨의 그 찌질한 맞아. 찌질미가 돋보이는 너무 연기 잘해. 너무 잘해. 난 진짜 오디세우스가 아니고 그 로버트 패티슨이 영화 내내 너무 꼴보기가 싫은 맞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재혼할 수 있냐 마냐인데 용기가 안 나. 너부터 해봐. 너부터 해봐. 그래서 화살이 자기 차례 오니까 이거는 룰이 잘못된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진짜 그런 찌질남들이 너무 싫어. 찌질남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비열하고 고증된 거기에 맞아. 현실에 있을 법한. 그리고 저는 그 마녀로 나온 마녀 키르케 역의 그 배우가 너무 잘해서 누군가 했는데 그 서맨다 모턴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벌써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뭐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분이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왜 보셨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물속에 미래를 물속에 네. 들어있는 그 사이보그 진짜요? 네. 오. 그 역할이었더라고요. 그것 봐. 과거에 파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했었구나 이런 게 되잖아.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활동하셨는데 이제 크게 맞아요. 인지가 안 되다가 요번에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마녀 같은 신이죠 말하자면. 그 씬은 꼭 필요한 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되게 섬에 재밌는 게 대한 그 원작에서는 그 키르케 그 마녀 그 신이랑 오디세우스랑 1년 동안 동거도 한대요. 오디세우스는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떠날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면서 아니,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마성의 남잔가 봐요. 칼립소도 7년이나 붙들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원작에서 진짜 마성의 남자, 마성의 영웅 이제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브래드 피트 치골이 훨씬 더 그 실제 오디세우스한테는 조금 전신에 막 그 치골미가 전신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래드 피트는 그거였잖아요.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아 착각하고 계셨군요. 이 영화에는 아킬레우스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죠. 네, 오디세우스가 영웅으로 음. 부각돼야 되는 영화라서.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완전히 아킬레우스 이야기고 이거는 오디세우스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트로이 전쟁의 그 신과 어떤 영웅들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막 고증을 철저히 해서 뭐 진짜 고대 서사극의 그런 서사시의 뭐 아름다운 대사와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논란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대중적으로 현대적으로 그린 그런 작품이다. 되게 논란스러운 이 어려운 어. 소재를 가지고 음. 이렇게 잘 요리를 하다니.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논란스럽지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연히 알잖아요. 뭐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뭐 집 고생해서 맞아, 집으로 맞아, 돌아오는 맞아, 막 맞아. 그런 영웅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 그런 얘기였으면 별로 이렇게까지 저는 감동받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논란이 만들지 않았겠지 맞아요. 같은 생각도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덩케르트와 오펜하이머와 오디세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다음에 전쟁에는 정말 전쟁은 그 환대라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법을 깨는 거고 결국에는 거기에는 엄청난 죄책감과 그런 책임감 이런 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교훈까지 주는 그러니까요. 그 쓸쓸한 그 영웅의 퇴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게 쓸쓸해서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게 약간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보여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현대인들과 겹쳐 보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 어떤 여기는 전쟁 상황이고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모품으로 그냥 다 이용되어지고 죽고 일반 병사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소모품으로 이용되어지는 것만 같고 그리고 이런- 곳곳에서 룰이 다 깨지고 있고.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젠데이아 1인 2역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저는 그 트로이에서 피해자로 젠데이아가 딱 얼굴이 나왔을 때 왜 젠데이아지 했는데 계속 자기한테 아테네 여신이 붙어서 맞아요, 되게 맞아요. 어떤 양심의 소리 같은 이야기를 약간 하잖아요. 자기의 신이라기보다. 죄책감의 어떤 죄책감의 그런 어떤 상징.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딱 트로이에 딱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약간 헷갈렸거든요. 뭐지 했는데 그게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 1인 2역 캐스팅도 참 좋았다. 여러 가지로 디테일도 대단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 영웅이라고 해서 뭐 자기 혼자 욕실에서 샤워할 때도 영웅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영화가 좋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아이맥스에서 사운드가 어땠어요? 일반관은 이게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악이랑 사운드가 엄청 대단하잖아요. 특히 동굴신에서 막 그 괴기스러운 사운드 같은 게 이게 일반관이 작아서 그런지 소리가 이렇게 징하면서 바닥에서 계속 머무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요,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스피커가 출력을 견디지를 못하고 김 작가님도 그랬죠. 약간 네. 징하면서 막 그래. 약간 귀 막고 봤어요, 저. 사실. 그리고 같이 본 사람은 너무 귀가 아프다.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랑 같이 본 분은 눈도 감고 반은 감고 봤다 그랬어요. 이 역시 섬광능. 역시 아이맥스 최적화 영화였군요. 그러니까 아이맥스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맥스에서 되도록이면 보시라. 왜냐면 아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금 네. 인내를 했다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이거 2, 3차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 차를 네. 아이맥스에서 보기 경쟁률이 위해서 치열할 것 같아요. 계속. 조금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평점 각자 몇 점 정도 주실지 정리를 해볼게요. 김 작가님.
아, 저는 정말 이런 영화야말로 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아무따 5점. 네. 5점. 설명 그냥 없고. 이 자체로 그냥 영화가 무엇인가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과서 아니 교과서 싫어하시는 분이 맨날 교과서 나는 안 볼게. 나는 안 정말, 보고. 정말 나는 안 교과서적이시네요. 전- 네. 네. 저는 음. 일단 영화가 너무 압도적이고 좋았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느꼈지만은 제 가슴을 막 완전 뛰게 하는 그때 그 느낌은 없었어서 5점은 아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4.5였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자꾸 곱씹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평점까지는 4.8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도 오는 아니라니. 아. 5점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4.8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5보다 더 주고 싶을 정도로 5점이에요. 저는 제가 아이맥스에서 봤다면 5점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관의 한계가 조금 느껴져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즐기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막 내가 단점이 뭘까라고 막 머리를 굴려봤을 때 약간 이 영화가 정말 내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막 미칠 듯한 독창성은 없었다. 맞아요. 저도 그거예요. 어. 메시지를 딱 봤을 때 너무 아, 잘 흘러가는데 네. 뭔지 이 알겠죠?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어, 어, 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5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크나이트가 현재 1위. 그래서 저도 4.8점. 네. 5점은 아니다. 저는 일반간의 한계를 포함해서 5점입니다. 5점 이상. 5점 저는 이상. 이런 얘기를? 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것도. 네. 여기까지 그러면 오디세이 다 3명 모두 이렇게 재밌게 본 고점, 네. 고점으로 점철된 네, 이런 영화였고요. 논란은 천지했어요. 진짜 영화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다들 뭐 예매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이맥스에서 네. 보시길 조금 기다리더라도 네. 기왕 늦으신 거 그래도 안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말이 진짜. 아니 그걸 10만 원에 판대 네, 용암에 아니 그건 그리고 안표 그렇게까지 볼- 상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건 뭐 일찍 봐서 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조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소문도 좀 소문 내주세요. 재미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뭘 알죠?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